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빠지셨을 때, 수업에 빠지셨을 때 이렇게 문자나 카톡으로 저에게 녹화를 당부를 해주시면은 제가 빠지지 않고 가능한 한 녹화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새로 진도 나간 부분은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TAT 2급 교재로 바꾸어서 지금 추가된 이론들을 조금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에 지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36페이지까지는 FAT 1급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에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다. 유형자산은 또 기말에 감가상각 분계가 있다. 그리고 유형자산을 취득한 뒤에 우리가 사용가치가 없을 때는 처분하는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까지는 다 우리가 FAT 1급을 공부하면서도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37페이지에 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 끝날 무렵에 한 유형자산의 교환거래. 교환거래 이거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근데 교환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교환거래에서는 실무 시험으로는 시험 출제가 안 되는 걸로 보고 계시면 되고 이론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찝어드렸죠. 그 이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포인트는 이종자산의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기입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형자산 처분 분계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종자산 간의 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에다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기록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처분한 것처럼 정리하시면 동종자산 간의 교환거래에서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종자산 간의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환거래도 일종의 유형자산의 처분 분계하고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다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여러분이 받은 돈으로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을 하시는데 얼마로 기록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이종자산은 공정가치로 기록하시고 동종자산은 장부금액으로 기록해라. 그런데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나 장부금액을 반영하는 게 전혀 아니죠. 제공받은 자산의 모든 가치는 다 무시하셔야 돼. 이 교환거래에서는 제공한 자산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이제 이 TAT 2급의 재무회계 이론은 약간 고급이에요. 그래서 기초 수준을 좀 넘어서 공부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FAT 1급에서 들어보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고 개정 과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6번의 내용이 뭐냐? 이것도 추가된 내용인데 유형자산을 재평가한다는 거예요. 유형자산을 재평가한다. 우리가 뭘 평가한다 하는 것은 FAT 1급에서 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의 평가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장부금액과 순실현 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만약에 순실현 가치가 높으면 장부금액 그대로 놔두니까 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 저가법 낮을 때만 평가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는 낮은 경우에 순실현 가치가 낮은 경우에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실현 가치는 시장 가치에서 판매비를 뺀 가치를 우리가 순실현 가치라고 하는데 그 값이 낮을 때만 평가합니다. 잘 평가할까요?
일반 기업들은 평가 안 합니다. 잘 평가 안 해요. 자, 경영자라는 것은요, 자기의 성과를 높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경영자가 이제 기말에 결산을 해가지고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재무제표를 보고하는데 거기에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걸 좋아할 경영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혹시 그냥 1인 기업과 같은, 그러니까 개인 회사와 같은 그런 개인 회사와 같은 그런 법인이라면은 뭐 남한테 잘 보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줄여가지고 법인세 조금 내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일부러 이익을 줄이려는 회사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뭐 잘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네. 자기가 주주이고 대주주.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뭐 그러지 않겠지만 보통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중소기업, 대기업 정도가 되는 기업이다 그러면은요, 그 전문 경영인의 입장에서는 성과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부풀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순실현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이걸 재고자산을 줄인다. 그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많이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이. 왜냐하면 재고자산의 금액을 줄이게 되면 매출 원가가 높아지죠. 매출 원가가 높아지면 손익이 안 좋아져요. 매출 총이익도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의 성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에 있는 이건 재평가는 뭐냐? 이 6번에 있는 재평가는 유형자산도 재평가한다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 이후에는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 이후다 하는 것은 취득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유형자산을 최초에 인식하는 금액이 뭐예요? 취득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는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에 하나를 회계의 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을 보면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이런 것 등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장치. 그래서 회사가 정책적으로 우리 회사는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를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일종의 기업의 회계의 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평가 모형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유형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평가 모형과 원가 모형을 비교하는 설명을 한번 보세요. 밑에 표에 보면은 원가 모형에서는 장부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것이 장부금액이에요. 근데 그 뒤에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도 있는데요. 이 손상차손 누계액은 우리 FAT 1급 교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시험에 잘 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TAT 2급에서는 손상차손에 대해서도 이론 문제로 여러 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모형을 도입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장부금액을 우리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만 한 감가상각 누계액만 빼가지고 장부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건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얼마 전에 동해 앞바다에서 뭐 지진이 계속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네, 좀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20몇 번인가 3일 사이에 뭐 그 동해바다 뭐 몇 킬로 지점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만약에 건물이 지진을 만약에 세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의 수명이 단축이 됐죠. 그렇게 되면은
건물의 가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이게 100년을 내다보고 지은 건물인데 이번에 재해를 입어가지고 손상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한 20년, 30년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건물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감가상각만 해가지고 장부 금액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건물이 100년 정도 쓴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게 100억이 가는 건물이었어요. 지금 그 당시 시세가. 근데 이번에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건물에 손상을 입은 관계로 지금 이 건물을 처분하려니까 7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30억의 차이가 생기죠. 그게 바로 손상차손 누계액입니다. 그러니까 손상차손 누계액은 손상차손이 여러 번 있을 때 그 합해진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분계도 똑같아요. 이 손상차손도. 자, 감가상각을 할 때도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손상차손의 경우에도 차변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대변의 손상차손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감 계정이잖아요. 손상차손 누계액도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상차손은 뒤에서 우리 아마 문제 풀 때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손상차손을 계산할 때 우리가 어제 앞 시간에서 어떤 가치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사용가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용가치하고 시장가치 이 두 가지가 이 손상차손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판단 기준으로 쓸 거예요. 장부금액하고 만약에 장부금액이 아까 10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억. 근데 시장에다가 그걸 시장의 건물을 물어보니까 이제 손상을 입어가지고 잘 받아야 7억이다. 그러면 공정가치는 7억이 되죠. 근데 우리는 사용가치를 이거를 8억으로 만약에 본다 이거예요. 8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은 손상차손을 얼마로 인식해야 되느냐? 자, 감가상각 누계까지 차감한 장부 금액이 10억이라고 봤을 때 공정가치는 7억이고 사용가치가 8억이다. 그러면 무조건 큰 것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손상차손은 2억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손상차손이 얼마인지 판단해라.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손상차손을 판단할 때는 자, 여기가 장부금액이에요. 이 장부금액은 감가상각 누계액 뺀 상태입니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이 10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억. 그때 이 공이라고 한 건 공정가치예요. 공정가치. 이 주변에 있는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시세를 물어보니까 7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사용가치는 8억이랍니다. 8억. 그러면 8억과 요 10억의 차이 2억이죠. 2억만큼이 손상차손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2억, 대변의 손상차손 누계액 2억 이런 분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가치와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큰 것을 적용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가 모형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손상차손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재평가 모형은 무엇이냐? 재평가 모형은 장부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면은요.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재평가일의 시가라는 얘기입니다.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날은 그럼 언제냐? 결산일은 아니에요. 결산일이 될 수도 있지만 재평가일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하면 돼요. 적절한 시점에서. 그래서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원가 모형하고 다른 점이 원가 모형은 취득원가에서 빼주지만 재평가 모형은 당시의 시가에서 감루와 손상차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이 재평가 모형으로 재평가를 하면은 우리 회사의 장부금액이 항상 시가 기준으로 해서 빼준다는 거예요. 시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을 빼서 그것을 장부금액으로 맞추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부금액을 시가에 맞춰주는 절차이다. 물론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은 원가 모형처럼 빼줍니다. 자, 그러면은 재평가 그 다음 두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을 한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 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을 하는 것이다.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요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평가 모형에 따른 회계 처리는 재평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네. 첫째,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되는 경우, 네, 즉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자, 증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우리가 그래서 자본에서 기타 포괄 손익에서 우리가 그 챙겼던 개정 과목이 뭐가 있냐면은 재평가 잉여금 이것이 있었습니다. 재평가 잉여금. 자, 증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해 주면 돼요.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개정 과목으로는 재평가 잉여금.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재평가 잉여금.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재평가 이익으로 손익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하는 말은 일부 어떤 경우에는 재평가 이익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재평가 이익과 재평가 잉여금은 다릅니다. 자, 재평가 잉여금은 우리가 자본으로 분류하는 자본이고요. 재평가 이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서로 합니다.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러면 왜 재평가 잉여금으로 가는 것은 뭐고 이익으로 가는 것은 뭐냐?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A라는 건물이라고 봐요. A라는 건물. 자, A라는 건물이 과거에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A라는 건물이 하락을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것을 재평가 손실로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소하는 경우에는요, 재평가 손실로 인식하거든요. 여러분, 잉여금이라는 건 뭐예요? 이익이 났다는 거잖아요. 잉여금.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은 유형자산이 가격이 올랐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잉여금은. 그러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떨어졌을 때는 잉여금이라고 안 해요. 재평가 손실입니다. 그래서 A라는 건물이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재평가 손실을 A라는 건물을 과거에 재평가 손실 3억을 인식했다고 보겠습니다. 3억을 인식했어요. 그런데 다시 증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뒤에는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얼마를 상승했냐면 5억 상승을 했어요. 5억이 상승됐어요.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분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차변의 유형자산은 5억이 돼요. 차변의 유형자산은 5억이 상승됐어요. 재평가합니다. 그러면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냐? 재평가 잉여금은 여기 손실로 처리한 이걸 뺀 2억만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억은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전기에 손실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이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이 재평가 이익이 된다. 자, 그 내용이에요. 이게 자,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3억만큼은 재평가 이익으로 인식하고 2억 추가로 인상된 부분만 자본인 재평가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 1에 보시면은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을 경우에만 요 분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 1. 주 1. 재평가 이익으로 분계가 나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만 요 재평가 이익이라는 분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은 재평가로 인해서 장부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즉 가격이 하락했을 때입니다. 가격이 하락한 것은요, 감소액은 잉여금이 아닙니다. 그냥 당기 손익으로 인식해 주면 돼요. 그때 쓰는 개념 과목은 재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서 인식한 기타 포괄 손익의 잔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 손익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만 재평가 손실로 인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계속 한번 가보면은, 자, A라는 건물이 과거에 5억만큼의 재평가 분계가 있었는데, 이때 2억을 재평가 잉여금으로 자본으로 처리했고, 3억은 재평가 이익이라는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다시 재평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재평가를 했는데요. 그때는 가격이 하락했다고, 감소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감소했다고 보느냐? 현재 장부금액 대비 여기 지금 2억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3억이 감소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3억. 감소가 3억. 그러면 그 유형자산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했던 금액이 지금 2억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분계가 대변의 유형자산, 즉 건물이 3억이 되겠고요. 감소했으니까 자산 감소. 재평가 잉여금 2억 남은 거, 요거 상계 처리하고 차감시키죠. 자본을 차감시키고 나머지 1억만 재평가 손실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평가 손실은 재평가 잉여금을 초과해서 하락한 부분만, 그것만 재평가 손실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복잡해 보이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증가했을 때 재평가 잉여금이다. 하락했을 때는 재평가 손실이다. 재평가 손실은 손익계정이고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근데 이게 재평가가 한 번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이 유형자산의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자본으로 잡아놨는데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자본에서 감소시켜라 이거예요. 네, 자본에서 먼저 차감시키고 더 떨어진 것만 손실로 인식해라 이런 얘기고요. 또 그러면 과거에 손실로 인식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그 자산이 다시 가격이 회복이 돼가지고 많이 올랐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손실로 인식했던 것만큼은 이익으로 잡아주고 재평가 이익으로 손익계정으로 잡아주고 그보다 더 오른 부분만 자본으로 잡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평가에 관한 것도 이론에서만 나옵니다. 이론 시험에서만 나올 수 있다. 네, 다음에 38페이지 유형자산 손상차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 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에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 환입으로 처리한다. 자, 손상차손이 있었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가격이 오르면 그 당초의 장부금액만큼 한도 내에서 환입을 잡는 회계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입 잡는 것까지는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손상차손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가치하고 처분 즉 공정가치 이 두 개 중에서 큰 값을 적용해가지고 큰 값을 적용해서 장부금액하고 차이가 손상차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면 정부 보조금 관련 회계처리입니다. 정부 보조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우리가 유형자산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은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고 그래요. 자산 관련 보조금. 그 다음에 유형자산하고 관계없는 보조금을 우리가 수익 관련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 자산 관련 보조금을 주로 시험으로 내고요. 수익 관련 보조금은 별로 시험에서 다루질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 지원을 말한다. 네,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자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자금을 지원해준다 이런 말이죠. 정부 지원은 제공되는 지원의 성격과 일반적으로 부수되는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식을 취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정부 보조금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뭐 얼마 전에 저희가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보일러를 교체했거든요. 정부 보조금이 나오더라고요. 보일러에도. 네. 그래서 그 보일러 업체에 이렇게 서명을 해주면 10만 원을 그냥 할인해줘요. 이제 그런 것도 정부 보조금입니다. 아마 그 보일러가 다른 일반 보일러보다 환경이 개선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아마 우리가 그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면은 가스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뭐 무슨 이산화탄소나 뭐가 나가겠죠. 그것을 전략해주는 모양입니다. 그 보일러가 무슨 기능이 있는 보일러예요. 그래서 무슨 정부 보조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정부 보조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보일러에서 뭐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그 호스로 이렇게 그 세탁기 물 빠지는 쪽으로 이렇게 빼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밖으로 뭐 배출되는 뭐가 줄어든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성격들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회계적으로 보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산 관련 보조금, 수익 관련 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만약에 보일러를 샀는데 이게 환경에 도움이 되니까 정부 보조금이 나온다. 이런 것은 자산 관련 보조금이에요. 자산 관련 보조금. 그래서 저희가 회사라고 한다면 그 보일러 감가상각하고 이럴 때 정부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같이 상각을 해 나가죠. 자, 그래서 자산 관련 보조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 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또는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1차적인 조건이 있는 정부 보조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취득해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보일러를 놔야 10만 원 그 보일러 보조금을 준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고. 근데 수익 관련 보조금은 자산 관련 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이 다 수익 관련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한 3년간 그 코로나 겪으면서 저희 학원 같은 데서도 그 사업자, 학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정부 보조금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도 받았는데 정부에서 집합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 몇 번 있었죠. 집합 금지. 그래서 학원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죠. 예.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어요. 보상금. 네, 정부 경기도에서 해준 것도 있고 시에서 해준 것도 있고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 수익 관련 보조금이에요. 수익 관련 보조금.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집합금지를 했기 때문에 영업에 손실을 입었다 해서 정부 재정으로 그냥 사업자한테 손실 보전을 해준 거예요. 무슨 이걸 지원금을 주는 거 대신에 무슨 약을 사라든가 뭐 마스크를 사라든가 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 지원금 가지고 마스크를 사든 다른 비용으로 쓰든 관계없죠. 이런 것을 우리는 수익 관련 보조금. 그래서 보조금의 성격별로 종류도 굉장히 많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야 보조금을 받는 게 있고 나머지는 손실을 입은 거를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금 여러 가지 재해지원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익 관련 보조금이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회계 처리는 이 자산 관련 보조금에 대한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 제가 예제 숫자를 넣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분계. 간단하죠.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는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이 보통예금,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이 현금이죠. 대개는 이제 보통예금이죠. 그래서 차변이 보통예금이나 현금이 되는 거고 대변은 정부 보조금이라는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의 차감 계정,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차감시킵니다.
자, 자산 관련 보조금의 경우는 이렇게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돈이 아니에요. 예, 우리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산 증가에 변화가 없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았지만 의무 이행이 아직 안 된 상태니까 보조금을 먼저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차변이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증가가 되고 대변에는 차감 계정, 현금이나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계정 과목은 정부 보조금이라는 걸 써요. 그러면 밑에 수익 관련 계정 과목을 수익 관련 그 보조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볼까요? 이거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나서 뭔가를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받으면 바로 수익으로 봅니다. 받으면 바로 내 돈이 돼요. 그래서 차변이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되고 대변에는 그냥 정부 보조금 수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정부 보조금 수익. 자, 그런데 이 정부 보조금이 만약에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 예를 들면 인건비에만 써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신입사원, 신규 사원을 채용하는 그 인건비를 만약에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잡아놓습니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까지는 선수수익이라고 잡아놨다가 이제 충족을 해가지고 급여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선수수익이 부채가 차변에 오고 그래서 부채가 감소되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수익 관련 개념 과목은 뭐 대개 어떤 조건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익으로 본다. 수익으로 보고 조건이 있을 때는 선수수익, 부채로 잡았다가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험은 여기에서 주로 나오니까요. 자산 관련 보조금에서 나오니까 요거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자산을 취득하는 단계가 나와요. 자산을 취득하는 단계. 그러면 우리가 자산의 취득 원가가 차변에 오죠. 유형자산 차변에 오고 그것을 현금으로 대변에 또는 보통예금으로 이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현금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했던 이 현금을 사용해 버렸지 않습니까? 사용해 버렸으니까 현금의 차감 계정인 정부 보조금은 없어져야죠. 그래서 이게 차변에 와서 상계 처리됩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이 또 차감 계정을 하나 다시 만들어줘요. 그것은 여기 취득한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 되는 거예요.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또 하나의 차감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빼줍니다. 자, 자산을 취득했을 때 우리 회사의 자금만 가지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취득했을 때는 취득 시점에 장부금액은 취득금액에서 정부 보조금을 뺀 것이 장부금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차감 계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부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한 자산을 결산을 할 때 우리가 감가상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요 분계가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 보조금도 같이 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 차변에 와서 감소하고 그리고 그 정부 보조금도 정부 보조금의 상각은 여기 감가상각비에서 차감을 해요. 분계를 이렇게 한다. 자, 숫자를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산 관련 보조금의 이 회계 처리는 TAT 2급 시험에 과거에 참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거의 매달 나왔던 문제니까 요거는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숫자를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인쇄를 해 드릴게요. 요거. 예. 쉬는 시간에 제가 인쇄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책에 있는 그 수령시, 취득시, 결산시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령시입니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예. 그러면 차변에 현금 3천만 원, 자산 증가, 대변에 정부 보조금 3천만 원. 이 정부 보조금의 개정 과목은 현금의 차감 개정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의 증가는 총액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뒤에 대변은 자산 감소이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를 일단 해둡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계를 취득하는 단계의 회계 처리를 보면은요, 정부 보조금 3천만 원 포함하여 환경 개선 기계 장치를 1억 원의 현금으로 매입했어요.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차변의 기계 장치 1억 원, 대변의 현금 1억 원. 네, 현금으로 샀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가세는 일단 제외된 겁니다. 네. 부가세가 다 있겠지만은 복잡하니까 일단 부가세는 빼놓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부가세가 있었다면 여기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하나 더 들어가는 차이이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만큼 대변의 현금도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분계가 바로 이 정부 보조금 3천만 원 차감 개정 이거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없애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보조금 사용했으니까. 대신에 정부 보조금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 기계장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변에 다시 정부 보조금을 또 하나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정부 보조금 코드는 이번에는 기계장치의 차감 개정 코드로 만들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 차변에 있는 정부 보조금과 대변에 있는 정부 보조금이 코드가 서로 달라요. 앞에 있는 것은 이거 현금 차감 개정 코드. 그래서 이제 현금 차감 개정은 이렇게 회계 처리되면서 이건 이제 제로가 되는 거고 남아 있는 잔액은 기계장치의 차감 개정으로서의 정부 보조금이 잔액이 3천만 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취득한 기계인 경우에 최초의 취득 시점에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취득 금액에서 정부 보조금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계의 장부 금액은 7천만 원인 거예요. 정부 보조를 받지 않았으면은 최초의 취득 금액은 그냥 최초의 취득 금액과 장부 금액은 기초에는 똑같죠. 기말에 이제 우리가 그 감가상각을 해야 취득 금액하고 장부 금액이 틀린 거고 취득 당시에는 장부 금액이나 취득 금액은 동일한 건데 정부 보조를 받았을 때는 취득 시점에서도 기계장치의 취득 금액과 장부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차감시켜 주는 것이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1월 1일 날 이걸 취득해 가지고요. 이제 12월 31일 딱 1년 만에 결산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내용 연수는 5년이고요. 잔존 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이 기계를 상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정부 보조금을 일단 제외하고 1억 원 이거를 5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되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2천만 원 비용 발생,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 원 자산 감소. 이렇게 분계하죠. 자, 그런데 정부 보조금 이것도 이제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각을 해야 돼요. 이것도 상각해야 된다 해서 정부 보조금은 자산의 차감 개정이기 때문에 상각할 때, 즉 줄여줄 때는 차변에다 놓고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얼마치 상각하느냐? 600만 원만 상각하는 겁니다.
여기 요 기계장치의 그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상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상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에는 정부 보조금은 600 빠진 2,400만 있겠죠. 2,400. 그리고 대변을 뭘로 기입하느냐. 자, 우리가 비용을 2천만 원을 발생을 시켰지만 이 중에서 600만 원은 우리 회사의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용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600만 원은 정부 보조금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도록 차감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거래로 인해서 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가 손익계산서로 가는 부분은 얼마가 간다고요? 1,400만 원이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1,400만 원이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인 거예요. 왜? 3천만 원은 정부 보조금이 반영이 된 자산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감가상각비 600만 원은 정부 보조금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취소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단계에서 지금 이 기계에 지금 요 기계 장치에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여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감가상각이 끝난 후에 취득원가는 현재 얼마입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취득원가가 아니라 장부금액이 얼마입니까? 장부금액이 얼마일까요? 자, 감가상각이 끝났어요. 이때 장부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장부금액이라 하는 것은 취득원가 1억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야죠. 여기 2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빼고.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도 빼야죠. 이거. 그러면 정부보조금은 지금 이 기말에 잔액이 얼마일까요? 2,400만 원. 2,400만 원이에요. 자, 지금 정부보조금이 아직도 3천만 원이 아닌 거죠. 2,4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산이 끝난 후에 이 해당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1억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8천만 원에다가 2,400 빼면 얼마예요? 5,600. 네. 5,600입니다. 그래서 장부금액이 5,600만 원이다. 이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취득했을 때 장부금액은 얼마였죠? 7천만 원이었죠. 취득했을 때는 장부금액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아직 감가상각을 안 했으니까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만 뺐죠. 그래서 취득 시점에는 장부금액이 7천이었습니다. 취득 시점에는 장부금액이 7천이었어요. 취득했을 때는. 근데 5,600이 됐으니까 얼마가 빠졌나요? 1,400만 원이 줄어들었죠? 1,400만 원. 7천만 원을 한번 5년으로 한번 나눠 보시죠. 계산기로 7천만 원을 나누기 5년. 왜 5년이냐면 여기 내용 요소가 5년이니까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1,400만 원 나오죠? 자, 제가 왜 이 계산을 여러분에게 해보라고 그랬냐면 최초에 취득했을 때 장부금액이 7천만 원이었던 기계장치가 1년 경과 후에 장부금액이 5,600으로 됐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1,400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 1,400이 뭐냐면 이 취득했을 때 장부 금액을 내용 연수로 나눈 거 그만큼 딱 차이 나는 거예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산을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제 요 방법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네. 장부 금액은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대로 취득금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기본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또 장부금액 정부보조금도 또 빼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정부보조금이라는 것은 감가상각하는 것처럼 정부보조금도 상각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한 만큼 정부보조금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 줄어든 금액을 차감시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분계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이 분계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하기 쉬운 건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건 약간 좀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아예 1,400만 원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요 600만 원과 여기 2,000만 원을 바로 직접 차감시켜 가지고 이렇게 분계해도 결과는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 분계 위에 있는 분계나 밑에 있는 분계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같은데 위에 있는 분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설명드린 유형자산의 재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정부보조금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에 관련된 회계 처리 이 부분은 새로 추가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에 이거 인쇄를 해드릴게요.